자기간 떼어주겠다는 동생 앞에서 오빠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안에 30년 동안 덮어둔 비밀 상자를 한꺼번에 열어버리는 시작이었는데요. 지은호는 늘 그렇듯 바빴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 살림에, 동생 챙기느라 정신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입양하라는 사실도 오래전에 알았지만 정순이와 지강호에게 받았던 밥 한 끼, 잔소리 한마디가 다 피 묻은 사랑 같았기 때문에 그냥 내 집이구나 하고 살아왔던 겁니다. 문제는 친모라고 나타난 고성희였습니다. 재벌가 사모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다정한 미소, 정제된 말투, 비싼 선물까지 챙겨가며 다가왔는데요.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라도 곁에 두고 잘해주고 싶다. 그 말들을 믿고 지은호는 건강검진까지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검사 결과표 맨 끝줄에 조그맣게 적힌 4글자를 보게 됩니다. 간이식 적합.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만남의 출발점이 보고 싶었던 딸이 아니라 간이 망가진 아들이라는 걸요. 그 아들이 바로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온 한우진이었습니다. 한우진은 오랜 세월을 병원과 가까운 거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청년이었지만 피검사를 할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으로 버텼고 그 다음엔 식단 조절로 겨우 흔들리지 않게 잡아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 대체할 간을 찾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날 한우진은 아무한테도 티를 못 냈습니다. 고성희가 눈물로 호소하며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라고 말했을 때도 그 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모른 척 했었고요. 하지만 지은호 이야기가 나오자 한우진의 마음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보육원에 두고 온 아이야. 내 동생 같았던 친구 있지? 그 애가 내 몸에 제일 잘 맞는단다. 고성희가 은근슬쩍 흘린 말 뒤에는 이미 각종 검사와 자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혈액형, 간 수치, 체구, 유전자 적합도까지요. 그제서야 한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버티는 동안 누군가는 30년 넘게 어떤 아이의 삶을 계산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우진이 먼저 지은호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골목 끝에 서 있다가 출근 준비하던 지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표정이 너무 놀라서 한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요. 뭐야, 사람 놀라게. 갑자기 왜 와? 지은호가 익숙하게 말을 건네자 한우진은 평소처럼 웃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좀 이벤트식으로 등장했지?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속에서는 말을 고르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잔 앞에 두고 날씨 이야기를 하고 회사 힘든 얘기를 조금 하다가 결국 지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 말 뭐야? 그냥 보기만 하러 온 건 아닐 거잖아. 그제야 한우진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생모가 간 이식 때문에 접근했다 그랬지. 그거 절대로 하지 마. 지은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내 몸이 멀쩡한데 남의 장기를 떼어주는 게 어떤 건지. 넌 그 집이랑 산 적도 없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없잖아. 너 가족 만들어준 사람 거기 아니잖아. 말끝이 점점 거칠어졌지만 한우진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같다고 다 가족 아니야. 옆에서 밥 해주고 아플 때 같이 병원 끌고 다녀준 사람이 가족이야. 잘못되면 넌 어떡할 건데? 지은호는
한우진 눈동자에 묻어있는 이상한 감정을 보았습니다. 분명 자신을 위해 말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설명되지 않는 죄책감과 공포가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우진아,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그 질문에 한동안 대답을 못하다가 한우진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그 수술, 너는 하지 말라고 하러 온 거야.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우진은 습관처럼 손을 뻗어 지은호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잘 살아라. 어디 아프지 말고. 지은호가 이상함을 느껴 붙잡으려던 순간 한우진은 뒤돌아서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그때 보육원에 너 혼자 두고 나온 거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 물론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진이 사라진 겁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고성이는 처음엔 믿지 않는 척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얘가 어디를 가요? 하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고 병동을 뒤흔들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 이식해야 되는 애를 누가 혼자 나가게 놔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고성희의 분노는 오히려 더 거칠어졌는데요. 그 밑바닥에는 진짜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준비해온 모든 계획이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 애한테 말해야겠어. 그 애는 지은호였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를 불러 앉혀놓고 마치 피해자인 척 혀를 떨었어요. 내 친구 우진 알지? 내가 간 안 준다고 유서 써놓고 사라졌다더라. 혼자 죽으러 가는 애야.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 말에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간 안 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요. 그냥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내가 결정을 안 하니까 애가 마음을 접어버린 거지. 사실과 다른 말이었지만 고성희는 사실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쑤셔 넣으면 지은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예전에 우진이 말했던 오두막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생일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다. 거기 가면 내가 왜 살아있는지 좀 정리가 되더라. 그 말을 했을 때의 표정이 생각나서 지은호는 이지혁을 찾아갔습니다. 선배, 저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이미 여러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한 상태였지만 지은호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디인데? 우진이 자주 간다는 오두막이요. 만약 거기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가봐야지. 후회 남기고 사는 거 나도 질렸거든. 결국 이지혁이 운전대를 잡았고 지은호는 조수석에서 두 손을 꽉 쥔 채 속으로 제발 살아있어라라는 말만 계속 되뇌었습니다. 숲이 깊어지고 길이 좁아질수록 지은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을 때 지은호는 비명을 삼키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어디 있어? 나왔어야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나무에 기대어 축 늘어진 한우진을 발견하는 순간 지은호의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어제 말했어야지. 죽을 거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너 죽으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오열 섞인 고함이 숲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이미 위험 스위치를 넘어서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우진이 응급 이송된 뒤 지은호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끝난다. 그때 정순이와 지강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강호는 우진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나, 이 형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서 맨날 뛰어다니던 그 사람 맞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우진이 기억나요? 정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오래 숨겨왔던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을 각오가 묻어 있었고요. 은호야, 이제는 말해야 될 것 같네. 정순이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너랑 같이 우리 집에 왔던 아이가 있었어. 너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사내 아이. 이름은 우진이었지. 정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어떤 여자가 너희 둘을 데리고 와서 잠깐만 봐달라더니 한 명만 데리고 갔어. 남은 애가 너였고. 지은호의 귀에 피가 솟구치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나랑 우진이는?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둘 쌍둥이야.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남매였다.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호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이상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진이 처음 봤을 때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는지, 왜 목소리 톤이 비슷하고 웃을 때 눈꼬리가 같은 방향으로 접히는지 설명되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끔찍한 의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럼 고성의 씨는 쌍둥이 중 한 명만 데려가고 한 명은 보육원에 두고 간 거예요? 정순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자체가 대답이었죠.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고성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몇 번이나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면서요. 화면 속에 고성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지은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화 좀 해야겠습니다. 문이 열렸고 고성이는 예상보다 담담한 얼굴로 나와 섰습니다. 내가 여길 또 오네.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다고. 지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돼 보이는 아기 담요 하나에 시선이 걸렸습니다. 따로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라는 걸. 저버린 이유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우진이 오빠 때문이었습니까? 고성이는 짧게 웃었습니다. 버린 거라고 표현하니 참 듣기 거북하네. 나는 필요한 선택을 했을 뿐이야. 그때 상황에서 둘 다 데리고 살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요? 남매 중 하나를 보육원에 두고 온 겁니까? 너는 예정에 없던 애였지. 계획에 없던 아이. 내 인생에 끼어든 변수 같은 존재였어.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깔린 냉기가 피부를 베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왜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해서가 아니라 간이 맞는 사람 찾다가 저한테 걸린 겁니까? 고성이는 잠시 말이 막히는 듯 하다가 오히려 얼굴을 굳히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내가 직접 고생해서 찾은 거야. 내 간 한 조각이면 내 오빠도 살고 너도 대기업 집안딸로 인정받고 살 수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싫은 건데? 지은호는 비웃음 같은 숨을 뱉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최소한 솔직하게라도 말하셨어야죠. 내 아들 살릴 간 필요해서 찾았다고. 그래서 지금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저 이식 안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성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뭔데 그걸 거절해. 내가 살려야 할 오빠야. 피 섞인 가족이라고. 오빠는 제가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의식이 흐릿하던 우진이 자신을 붙잡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가지면 난 살아도 아닌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끝나는 인생이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도구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방향은 지은호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그동안 눈치만 보고 서 있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도 집안의 반대와 아버지 박진석의 시선을 의식해 한 발 빼고 지낸 세월이 길었는데요. 고성희와 지은호, 그리고 한우진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사설 조사원을 고용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 자료를 빼냈는지, 30년 전 산부인과 기록 중 어떤 아이의 이름이 바뀌었는지,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쌍둥이 출산 기록 한 줄, 사라진 아이 이름, 보육원 입소 서류 위에 찍힌 낯선 도장,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화살이 고성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자료 파일을 들고 아버지 박진석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듣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리던 박진석도 성희가 그럴 리 없다라는 말을 몇 번 되뇌다가 결국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상과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는 그의 얼굴은 점점 색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잃어버린 딸, 영란은 내 딸이 아니었다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결혼이 애초에 처음부터 거짓이었단 말이냐. 박진석 눈빛이 흔들리는 걸 지켜보면서 박성재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였고 또 동시에 이 비극을 방치한 책임자이기도 했으니까요. 한편 우진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체하면 손 쓸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지은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해주면 끝날까? 근데 내가 죽으면 엄마랑 강호는 어떻게 살지? 결국 지은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성희가 아닌 박진석을 찾아간 겁니다. 회장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난 뒤라 지은호를 보는 눈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내가 성의 말로는 우리 집안에 피해를 준 애라고 들었는데 저 그 집에 피해 준 적 없습니다. 오히려 피 묻은 계산 속에 묶여 있었던 거고요.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우진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살리고 싶은 건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겠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을 성희가 아니라 왜 나한테 하냐? 조건이 있습니다. 지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수술은 고성애 씨 몰래 진행합니다. 둘째, 회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이 비자금 출생 조작건 전부 정리해주세요. 제 몸을 쓰는 대신 저와 제 가족이 더 이상 그 집안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세요. 박진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진심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아무도 못한 말을 하는구나. 알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마. 그렇게 강원도의 비밀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식 수술이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성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였습니다. 수술 당일 지은호와 우진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준비를 하면서 곧 잠드실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는 끝까지 서로를 붙들고 있었는데요. 야, 지은호. 우진이 힘겹게 웃어 보였습니다. 왜? 나한테 진짜로 이럴 필요 없다. 시끄러. 쌍둥이 오빠 살리는 게 동생 의무야.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눈은 또렷했습니다. 대신 약속해. 내가 눈 떠서 살아있으면 다시는 도망 안 가고 내 옆에 있을 거다. 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약속할게. 살아남으면 내 인생 옆에 끼어들어서 계속 귀찮게 굴어줄게. 그렇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동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중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식 직후 지은호 쪽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압이 바닥을 찍어버렸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서 떨며 기다리던 정순이는 의사가 나와 상태가 급하게 나빠졌다는 말을 전하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은호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옆에서 지강호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만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이지혁은 벽에 기대선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호, 너 나 보면서 늘 웃던 애잖아. 이렇게 끝내면 난 평생 웃을 자신이 없다. 말은 안 나오고 가슴만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죠. 한편 박진석은 홀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여러 선택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한테 또 하나의 짐을 얹은 건 아닐까? 그래도 최소한 이 지옥 같은 구조는 내가 끊어야 한다.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는 재판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범죄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 끝에 수술은 기적처럼 성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먼저 눈을 뜬 건 우진이었습니다. 피로에 젖은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 침대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지은호를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았지만 우진은 손을 뻗어 지은호의 손등을 살짝 스쳤습니다. 살아있어라. 그럼 난 평생 내 옆에 있을게. 조금 뒤 지은호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또렷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자기 배도, 자기 몸도 아니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오빠 얼굴이었죠. 살았네, 이 인간. 반쯤 웃음, 반쯤 눈물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우진도 겨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살았지. 내가 나 살리겠다고 이 난리를 쳤는데. 두 사람의 눈가에는 같은 모양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다. 그 말은 서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둘 다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고성이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모르게 수술이 진행됐다는 것, 그 수술을 위해 박진석과 지은호가 손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비자금 출생 조작 자료가 이미 여러 곳으로 넘어갔다는 것까지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들 미쳤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아들 몸에 칼을 댔다고. 하지만 박진석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내려놓는 순간 변명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 다 드러났다. 산부인과 기록부터 보육원 입소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박진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한 남자의 아내도 한 아이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싶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마음대로 바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무릎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혼자 한 일 아니야. 당신도 알았잖아. 당신도 원했잖아. 후계자 찾는다고. 그래서 내 죄도 가벼워지는 줄 아나? 박진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책임지려고 한다. 나도 넌 더 이상 내 옆에 둘 수 없다. 이혼 서류, 비자금 조작 관련 자료 제출 동의서, 법적 대리인 위임장까지. 박진석은 전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지은호였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일단 살려만 주면 엄마가 감옥 가도 좋으니까 나중에 내 이름으로라도 뭐든 해줄게. 지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자신을 한 번 버리고 다시 도구로 끌어오려 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고성애 씨.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존칭을 붙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아깝고 용서도 아깝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은호야, 엄마라고 한 번만. 저한테 엄마는 저를 키운 사람 한 명뿐입니다.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아프다고 하면 약 사오던 사람요. 그 사람 이름은 정순이고요. 고성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지은호는 더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진이 천천히 다가와서 지은호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잘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가족이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도망치는 사람, 우리 인생에서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자. 시간이 지나 우진과 지은호의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상철은 상견례 자리에서 지은호가 며느리감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속으로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야 제대로 사람 들어오는 것 같다. 이지혁은 여전히 서툰 사람이라 프로포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식당 앞에서 길가에 서서 종이컵 커피 하나 들고 건조하게 말했죠. 나랑 결혼하자. 도망가고 싶으면 지금 말하고. 지은호는 피식 웃으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선배, 이번에는 안 도망가겠습니다. 옆에서 박성재와 수빈도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아보자. 그래. 이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누구처럼 되지 말자는 교과서 삼고 네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상처를 아는 채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법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고성이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왜 나만 잡아가? 하지만 비자금 이체 내역, 출생기록 조작 증거, 의료법 위반 정황까지 줄줄이 나오자 그 고함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방청석에는 우진과 지은호, 박성재, 수빈, 정순이, 지강호, 그리고 박진석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고성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기는 순간이라는 점이었죠. 몇 달 뒤 바닷가를 걷고 있는 우진과 지은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처럼 장난을 섞어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가끔씩은 말 없이 바다만 바라봤는데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10년 전 어린 우리한테 보여줬으면 믿었을까? 그때는 나랑 내가 남매인지도 몰랐잖아. 그래도 그때부터 좀 닮았긴 했어. 짜증내는 표정 같은 거. 지은호가 웃으면서 툭 쳤습니다. 조용히 해. 이 간도두가. 야, 누가 누구더러 도둑이래. 나 반은 내 거야, 알았지? 바다바람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 화려한 날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이들의 삶 한가운데에는 거짓 대신 진실이, 도구 대신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자리 잡았다는 건 분명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부터 펼쳐질 나날들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화려한 날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